지금 가장 핫하게 또 붙어 있는 것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딸, 편입학 특혜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까도 뭐 계속 이 의혹이 나온다 해서 까도남인데 이 양반은 캐도 나온다 해서 캐도남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낙마 1순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워낙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구도 자체가 조국 사건과 거의 빼 닮은 듯이 유사해 가지고 그 사실관계라든가 비리가 저질러진 것과는 관계없이 국민 눈높이로 보면은 이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여론도 지금 강하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의사 주변에 보면은요, 의사들은 사실 자기 그 자식들 중에 꼭 한 명이라도 의사를 만들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뭐 세상살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많지 않습니까? 뭐 취직해서 잘 나가다가도 뭐 낙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뭐 반도체가 잘 되다가 반도체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근데 안정적으로 이제 쭉 갈 수 있는 직업이고 전문 직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뭐 의사다 이러면 꼭 집안에 이제 의사를 만들려고 이제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조국 그 이제 전 법무장관의 딸도 사실 의사면에 이제 굉장히 이제 고집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생이라는 게 계속 변화하고 사람이라는 게 뭐 계속 이제 이렇게 플락추에이션이 있는데 안정을 주는 데니까 이렇게 하는데 경북대 우리 이제 정원영 이 후보자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북대 의대 병원장까지 했고 그래서 아마 자식을 이제 의사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인지상정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31살이고 딸은 그거보다 좀 나이가 어려요. 29인데 근데 둘 다 이제 이제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시켰고 아들은 이제 31살인데 이게 2018년에 이제 편입을 했어요. 딸은 이제 2017년에 편입을 했고 딸이 이제 어린데도 이제 먼저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니까 이제 대학 군대 문제가 있어서 군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둘 다 이제 사실은 아버지가 그 진료처장, 부원장, 경북대 의대 교수이면서 저 경북대 병원의 부원장일 때 그리고 아들은 원장일 때 편입을 이제 한 거죠. 딸은 부원장일 때. 딸은 부원장일 때.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조금 이거는 이제 조금 아빠 찬스다. 아빠 찬스가 아니겠냐 의심이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얘기는 보면은 본인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 너무 이제 뭐 확실하게 이제 규정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건 차이가 있었겠죠. 뭐 아버지가 학교에 뭐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스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더 잘 알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아빠 찬스 같은 게 있을 수 있었다. 인지상정은 이제 보이고 그게 뭐 불법은 아닐 수가 있어요. 불법은 아닐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딸은 보니까 이제 화학 과목, 그러니까 의대를 편입을 하려고 그러면 화학이나 생물학 같은 거를 이제 학부에서 들어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과여야 되겠죠. 그죠? 이과여야 되고, 이과이면서 학부에서 수학과 화학, 이게 이제 의사가 되는데 꼭 필요하니까 들어야 되는데, 요 화학 이제 다른 계절학기 수업을 경북대에서 이제 중간에 들은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아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이제 경북대에서 2번 응시를 했어요. 학사 편입, 의대 편입을. 그래서 2017년에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딸하고 한번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떨어지고, 둘이가 아마 같이 됐다면 문제 됐겠죠. 그죠? 근데 떨어지고 2018년에 다음에 이제 그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보면은 둘 다 2016년에 같은 시기에 경북대 병원에서 인턴을 합니다. 인턴. 그러니까요.
근데 봉사활동을 또 인턴을 같이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좀 봉사활동, 특히 봉사활동을 둘이가 같이 합니다. 두 자녀가. 근데 그게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뭐 청소도 하고 환자들 이렇게 옮겨주는 일 이런 걸 꼭 물건을 나르고 환자를 옮겨주는 일을 같이 합니다. 같이. 그래서 이거는 뭐 그게 봉사활동 하기가 요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뭐 무슨 누가 알아야 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제점이 같은 시기에 했고,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역 문제까지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병역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게 이제 19살 때 아마 이제 신금 나이가 돼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체 검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현역 판정이 났는데, 그로부터 이제 몇 년 뒤에 2015년이네요. 10년에 2급 판정에다가 15년에 4급 판정. 5년 뒤죠, 그죠? 5년. 그러니까 5년 뒤에 이제 했는데 이때는 이제 그 공익 사회봉사 공익근무라고 우리는 그렇죠, 그랬죠. 그렇죠. 우리 때는 뭐 방위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현역요원에서 빠진 거죠, 빠졌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 척추관 협착 진단을 받았어요. 척추관 협착.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디스크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디스크가 이제 허리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그 신경을 눌러서 이제 군대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박원순 씨 아들이 사실 이거로 이제 됐는데 여기는 이제 척추관 협착이니까 척추가 지나가는 그 관이 이제 좁아져 가지고 신경이 또 눌리는 그런 신경이 이제 눌렸죠.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사실 이제 군대 면제될 때 보면은 흔히 이제 있는 게 뭐 이렇게 좀 눈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척추 문제가 척추가 이제 워낙 잘 되는 부분인데 이 척추관 이제 협착 진단을 경북대에서 이제 아버지가 또 병원에 아버지가 또 있는 병원에서 띄워준 거 아닙니까? 진단서를 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특이한 거는 척추관 협착이 있어도 군 생활을 하는데 문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통증도 모르고 젊었을 때는 그 협착증이 있을 때도 봉사활동 하면서 그렇게 환자 이송 그런 일을 했는데 뭐 못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딱 그 있는 과정 있는데 아버지 병원에서 환자 이송하는 그런 힘쓰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뭔가 이제 뭐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고 근데 이제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서를 경북대 병원에서 떼가지고 이제 군에 간 거죠. 그래서 군에 이제 징병검사를 가서 그게 그 징병검사하는 군의관이 다시 CT를 찍습니다. 다시 CT를 찍어서 이거는 이제 척추관 협착이 확실하다 해서 이제 그 사회봉사요원으로 됐는데 그러나 하여튼 그게 경북대 병원의 진단서를 먼저 뗐고 그 다음에는 이제 CT에 나온 그 규정을 따라서 했다고는 하나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물건 환자 이송하는 그런 뭐 몸쓰는 일도 잘 했고 꽤 오래 했어요. 그 뭐 시간을 여러 개가 봉사 점수를 받은 거죠. 근데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팠는데 환자를 잘 이제 이송할 수 있었겠냐?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뭐 슬슬 놀았는데 뭐 열심히 했다고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실제로 또 아프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이제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다녔는데 이게 다니면서 이제 그 논문을 쓰는 그 이제 어떤 그 병원 그 경북대 전체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뭐 이게 보니까 전자공학과니까 뭐 이송하는 시스템 같은 거 개발하는 뭐 전문 뭐 분야더라고요. 전문 분야에 그래서 뭐 통신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논문을 썼는데 그 프로젝트에 이 친구가 이제 들어가서 그 4학년 때 보니까 4학년 때 19학점이라는 엄청난 수업을 들으면서 또 이 이제 연구원으로서도 같이 활동해서 주 40시간을 또 엄청나게 한 거죠. 그 주 40시간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학술지 석사 박사급 논문이에요. 상당히 수준 높은 논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은 또 이게 저자로 등록이 된 거예요. 이것도 두 개나 있어요. 두 개, 이런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이라고 해가지고 권위 있는 그런 저널에다가 발표가 돼야 여기에 색인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뭐 써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데는 안 되고 권위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논문을 썼을 때 인용이 거기에 색인이 올라갈 정도의 그런 논문인데 그게
두 편이나 공저자로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논문도 이런 거예요. 보니까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그 신뢰성 있는 이동 관리 방법 및 사물 인터넷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그 전송 구조 설계 및 구현 논문. 굉장히 전문적인 논문이에요. 그런데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은 본인은 거기 이제 자기 편입학 거기에다가는 아주 놀랄만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러는데 거기 연구원들은 그 연구실 내에서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고 또 그 역할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 아들이 와서 한 역할은 편집하고 번역하고 그 실험할 때 그 좀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지 주 논문을 쓰는 그런 역할은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른 건데 우리가 뭐 확인한 거, 우리가 그렇죠.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보도에 보면 이제 그 편입 이제 그 서류에 이 석박사급 논문에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자기가 써놓은 거죠. 근데 놀랄만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최신 논문도 번역하며 연구자로서 이름을 올렸다라고 적었는데 그런데 이제 논문 다른 공전자는 언론이 이제 물어보니까 아이디어는 원래 연구실에서 있던 것이고 이 친구는 이제 논문 검색, 번역,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 정리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19학점을 그 4점 몇으로 올해를 받았어요, 보니까. 근데 그거 받으면서 40시간 연구 논문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마침 그 연구동과 그 과가 이제 같은 건물에 있어서 뭐 다 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있잖아요. 이 저 정호영 씨는 기본적으로 첫째 문제가 이제 그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에 대한 그 대응 태도가 안 좋아요. 그 첫째는 뭐냐면은 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의사고 병원장이고 뭐 의사로서 대성공한 분이고 아마 업적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외과 쪽인데 그 외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큰 성과를 내시고 아마 인품도 훌륭하고 굉장히 역량 있는 분인 것만은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자기는 뭐 떳떳하겠죠. 아이 뭐 열심히 했고 공부 많이 했고 아까 이 점수도 보니까 학점도 뭐 올 A에다가 그 성적 그렇더라고요.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네, 딸도 성적이 그렇고 아주 아들도 좋아요. 그렇고 다 좋아요. 그래서 뭐 전혀 떳떳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에요. 이제 물어보니까 서울대 교수는 왜 이제 당신이 있는 학교에 애가 편입했냐 이러니까 서울대 교수는 뭐 애 서울대 못 보내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 뭐 언론에서는 내 논문에 아빠 논문에 아이 이름 올렸다는데 뭐 그는 완전히 오보다 그런 프레임 만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아주 떳떳하게 이제 주장하는데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저희도 아이 이제 뭐 특목고도 나오고 했는데 그때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국제학술지에 막 아이들이 막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깜짝 고등학생이.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연구 프로젝트 같은데 막 고등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그땐 전혀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교수들이 이런 걸 잘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 자기들이 있고 동료 교수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그 인턴이나 또는 아까 저 봉사기회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많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우리 언론 일부가 지적한 게 이제 품앗이한 거 아니냐 사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황이 조국권에서도 있었고 당국대 장교수고 그렇게 품앗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아들도 이 공익 뭐 센터에 서울대 법대 거기 인권센터 인턴으로 서로 이제 막 교환해 주는 거죠. 그리고 조국은 자기 스스로도 저 고대 의대 고대 자기 뭐 딸하고 아는지 모르 서울대 자기 교수 자제 중에서 뭐 엉터리로 해가지고 고대 의사가 돼 있다 뭐 수사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그 어떤 교육계 특히 이제 교수들 진영에서는 이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약간의 모랄 해저드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또 정확하게 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해명을 해드리겠다. 오해 소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데 뭐 상당히 뭐 그냥 세게 나와요. 또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작용한다고 봐야죠. 거기서 또 면접에 있어서 또 여기
이 편입시험은 1차는 서류고 네, 2차는 이제 면접 구술평가. 네, 이게 정성평가 아닙니까? 네, 정량평가가 아니고. 그런데 또 한 곳에서는 이렇게 만점을 전부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 면접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다 알만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번에 그 논문 썼던 전자공학과 그 교수도 박종태 교수라고 이분이 직접 학부생한테 제안을 했다 뭐 이렇게 언론 보도가 있던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논문 쓰는데 왜 학부생하고 우리 같이 쓸래 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그럴 경우는 이제 이 친구가 아주 훌륭하니까 교수 요원으로 자기가 한번 이 석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주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말씀하신 대로 같은 대학에 있기 때문에 품앗이를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 의대, 병원은 거기 신세 안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석사 논문도 말입니다. 논문을 못 써서 사실은 몇 년을 끄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석사 논문은 사실은 박사 논문만큼 사실은 그렇게 뭐 까다롭게 하지 않는데도 기술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검색을 하고 자료를 어떻게 찾고 그걸 또 어떻게 기술하고 또는 표절을 이제 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글 쓰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대단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논문을 이제 써서 논문이 통과돼야 사실은 학자의 이제 초입이 되는데 학부생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논문을 쓰라고 하고 공동 저자에 올리고는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일이고 이것도 금방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공대 교수가 학부생을 지정해 가지고 네가 지금 논문을 쓰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거 이상하죠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그 의대 교수들 그 편입 면접을 할 때 9명의 의대 교수가 3명씩 팀을 나눠가지고 각자 방에서 구술 면접을 하는데 그 우리 정호영 후보자하고 잘 아는 교수 3명은 그냥 다 한꺼번에 가가지고 딸한테 다 만점을 줘버린 거고 다른 교수들은 점수를 좀 다르게 줬고 아들한테도 이 사람들이 또 서류 전형이라 이런 데서 교수가 돼서 좋은 점수를 줬는데 이제 이 정호영 씨 입장은 블라인드를 했다. 모른다. 뭐 내 딸인지 내 아들인지 모른다. 블라인드를 했다. 물론 뭐 서류에는 블라인드 돼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평생을 이 서울대 의대에서 같이 지냈다면 경북대에서 나 그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이런 거 다 알죠. 특히 의사들은 도제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뭐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조인트도 막 깐다고 그럴 정도로 위아래가 엄격한 데가 이 의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조국 전 장관 케이스와는 많이 달라요. 여기서는 뭐 허위로 무슨 인턴 그런 증명서를 냈다든지 논문에도 아무 기여를 안 했는데 논문에 저자를 올렸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조국 전 장관 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허위라는 게 재판을 통해서도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가짜 표창장 문제들이. 그래서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는 뭐 조국 그 구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시즌2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조국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그 공정에 과연 자기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자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것이 자칫 잘못 처리가 될 경우 6.1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무슨 출구 전략이 좀 미시하는 것 아니냐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에서도 이제 조금 우려된다 목소리를 아마 그 당선인한테도 전달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그 인수위 입장은 본인이 워낙 그 입장이 명확하고 완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실이 규명될 거로 본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분위기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복지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딸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를 졸업하고 1단계 평가에서 16위를
16위를 했고 영어 성적은 11위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적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아까 면접 같은 거 하면서 또 성적이 더 올라간 것 같고요. 아들은 그 학사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2등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영어는 3등을 했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아들은 그 2017년부터 한 2, 3년 동안만 경북 지역을 졸업한 사람들한테만 하는 학사 편입 전형이라는 예. 특별 전형을 예.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전형이 있다는 걸 모르면 다른 사람은 넣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는 사람들끼리 속삭속삭 해갖고 뭐 공개는 해서 뭐 이렇게. 그렇죠. 인터넷에 뭐 올라왔는데 뭐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압니까? 예. 여기 보니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그 경북대 의대 편입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대구 경북 소재 학교 출신만 뽑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아들은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 두 번째 이 전형을 통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보든 뭐든 약간 더 유리한 입장에 이제 있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정호영 그 후보자 말처럼 블라인드 전형을 했고 아이들 성적도 좋고 모든 면에서 아이들 자체도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일이라는 게 사실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의문을 품고 있는데다가 언론 보도들도 이렇게 계속 근거 없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있고 또 야당이 사실은 보니까 벌써 뭐 팀을 만들어서 경북대 의대를 항의 방문도 하고 뭐 이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 쟁점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수위에 사실은 또 당선인 주변에 그 특수 검사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검정 전문가들이 저는 조금 더 액티브하게 이 사실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들여다보고 조금 더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 전에라도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하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도 떳떳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면 뭐 당당하게 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윤 당선인이 지명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까지는 지명 처리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자진 사퇴하는 네. 그런 수순을 많이 밟았지 않습니까? 전례에 비춰 보면은 그게 이제 당선인한테도 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뭐 정호영 후보자 자체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겠다. 네. 결코 그 이전에 자진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외관상으로는 그러나 이게 더 자꾸 의혹이 확산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참 윤 당선인으로서도 더군다나 그게 또 그냥 전혀 실력이라든가 전문성만 보고 뽑았다 이렇게 평가가 됐으면 모르는데 40년 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작용한 거 아니냐. 말하자면은 장관 지명에도 그런 의혹까지도 본인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건복지는 보건보다는 복지 쪽이 지금 사실은 더 전문가가 와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인수위 쪽에서는 거기는 차관이 이제 전문가가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 아주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보건은 어느 정도 세계 수준에 와 있잖아요. 사실 와 있고. 그렇죠.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 우리 연금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연금 문제가 아주 크죠. 국민연금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지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데 늘 사실은 문재인 정부하고 그 전부터 선별적 복지니 뭐 복지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사실은 복지 구조를 새로 설계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제 의사 출신이 꼭 온 게 합당한가 하는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본인이 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 눈높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살아온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런 데서 판단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어떻게 국민들이 그 내용을 다 알 길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 이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어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칫하다가는 이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태까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고 지금 또 뚜렷한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단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